그 교재는 110 몇 페이지요? 8페이지. 그리고 일단 앞에 보세요. 정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교재는 잠깐만 볼 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은 무슨 목적이세요? 무슨 목적이라 그랬어요? 판매 목적. 그래서 우리가 사고 팔 때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수량하고 단가. 그래서 몇 개 팔았냐, 몇 개 샀냐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얼마짜리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수량 결정 방법엔 세 가지가 있어요. 계속 적는다 그래서 계속 기록법. 그 다음에 창고 가서 확인한다 그래서 실지재고 조사법. 그 다음에 섞어 쓴다 그래서 혼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적어요. 몇 개 샀냐, 몇 개 팔았냐. 근데 어디에다 적어요? 장부에다가. 그 다음에 실지는 뭐예요? 실제 가는 거예요. 뭐 파악하러요? 재고 파악하러. 그래서 요거는 직접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고조사 하잖아요. 그러면 재고조사 하면은 몇 개 남았다, 몇 개 팔았다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혼합법은 요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무슨 법 써요? 혼합법 써요. 왜냐면 장부에 만약에 100개가 있어. 그러면 창고가도 몇 개가 있어야 돼요? 100개. 근데 회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맞아요. 장담하는데 맞는 회사, 중소기업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가져갈 때 얘기 안 하고 갖고 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해요. 생각보다. 왜냐면 뭐 진짜 바빠. 그리고 10초 만에 가야 돼. 그럼 얘기할 시간 없잖아요. 그러면 들고 그냥 가고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웨이차인 하나 봤더니 영업부 직원들이 고치러 갈 때 우리 회사 직원들도 우리 회사 부품을 못 믿어요. 중국산이라. 그러니까 갈 때 부품을 두세 개를 들고 가요. 왜냐면은 갈아 꼈는데 고장났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두세 개 들고 간 다음에 고치잖아요. 남은 거 선물로 주고 와요. 왜냐면 또 오기 귀찮으니까. 그리고 다음에 고장나시면 요거 갖고 뭐 하라고요? 바꾸라고. 그래 놓고선 보고할 때는 몇 개라고 보고해요? 한 개라고 보고해요.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맞아요. 많은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은 거의 다 맞아요.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대부분 바코드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찍어야만 이렇게 반출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확실히 대기업들이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 돈이니까. 그래서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바코드화 하는 거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1억인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1억인가 1억 5천. 근데 제가 봤을 때 거기에서 반 정도는 지들이 떼어먹는 거겠죠. 바코드화 시키는 게 뭐 어마무시한 기술력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항상 보면 돈 버는 놈들은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단가는 가장 좋은 게 개별법이에요. 개별의 뜻이 몇 개씩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씩. 그 다음에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선입. 그 다음에 나중은 후입.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이라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계속기록법을 쓰면 요게 이동평균법이에요. 그 외우라고 나눠드린 거엔 그냥 이동평균법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에서 실지재고 조사법을 쓰면 요게 총평균법입니다. 근데 우리 왜 이렇게 외울 거냐면 저희가 어쨌든 최종 목표는 세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계하고 세무 차이가 회계는 그냥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총평균법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세무는 뭐 다음 중 계속기록법으로 작성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회계하고 세무하고 차이는 하나예요. 그냥 좀 더 깊이 있게 물어보면 급수가 올라가는 거고 겉에 테두리만 물어보면은 급수가 좀 낮은 거고. 근데 어차피 회사 가시면 대부분 회사는 이거 써요. 무슨 법 써요? 선입선출법. 그래서 선입선출법의 뜻이 옛날 거 먼저 파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회사들은 선입선출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새 거 먼저 팔아요? 옛날 거 먼저 팔아요? 옛날 거 먼저 팔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 물건 사실 때마다 이런 댓글 남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저 물건 샀어요. 최근 걸로 보내주세요. 라고 적으시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최근 걸로 보내줘요? 옛날 걸로 보내줘요? 옛날 걸로 보내줘요. 무조건. 왜냐면 옛날 걸로 보내줘야 많이 남거든요. 옛날 게 싸잖아요.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물건 가격이. 그래서 실무에서는 무슨 법을 많이 쓰세요? 선입 선출법.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우리나라가 현재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물가가 뭐 하고 있죠? 상승하고 있죠. 네, 그래서 물가 상승 시에 매출 원가만 후입선출법이 크고요. 나머지는 선입선출법이 크다라고 외울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건 썼다가 지울 건데 선입선출법은 회사가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옛날 거 먼저 파는 게 회사 입장에선 어때요? 좋죠. 네, 새 거는 나중에 팔고. 왜냐면 새 거가 가격이 뭐 하니까요? 비싸니까. 살 때 가격이 일반적으로 비싸잖아요.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은 누구를 위한 방법이에요? 소비자.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유제품 같은 거 살 때, 우유 같은 거 살 때, 마트 가서 보면은 진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앞에 거 일단 날짜 봐요. 그리고 어디 거 보죠? 안에 거 보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빼면 뭐예요? 선입선출법. 뒤에서부터 빼면요? 후입선출법.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뒤에서부터 빼죠. 왜요? 뒤에 게 날짜가 많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소비자한테 유리한 방법이에요. 후입선출법이. 근데 선입선출법은 누구한테 유리해요? 회사한테. 그래서 선입선출법을 쓰면 이익이 커요. 근데 왜 이익이 크냐면은 파는 거는 지금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 물건은 언제 거예요? 옛날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옛날 게 어떻다고요? 저렴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유리한 방법이 선입선출법이고 소비자한테 유리한 방법은 뭐요? 후입선출법.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출 원가라고 있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원가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죠. 왜냐면 낮아야만 내가 가져가는 게 뭐하니까요?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날 저녁에 저기 백종원 아저씨 나오시잖아요. 골목식당에. 그러면 종종 그 얘기 하잖아요. 원가가 왜 이렇게 높냐고. 왜요? 원가가 높으면 가져가는 게 뭐예요? 적어요. 그래서 실제 백종원 씨가 TV에 나와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우리가 먹는 음식 가격의 40%를 넘기면 안 된대요. 재료의 원가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00원짜리 음식을 먹어. 그러면 그 재료의 원가는 4,000원이 넘어가면은 남는 게 별로 없대요. 왜냐면 나머지 60% 가지고 세금도 내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출 원가가 높으면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소비자한테 유리하죠. 왜냐면 원가가 비싸다는 얘기는 좀 더 좋은 물건일 확률이 어때요? 높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 물가가 뭐 하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죠. 이러다 어느 순간에 물가가 하락하는 타이밍이 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물가가 하락하는 타이밍이 언제 올 거냐면 집값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 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집값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소비를 못해요. 뭐 내야 되니까요? 이자 내야 되니까. 그래서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계속 또 신호 주고 있잖아요. 집값이 떨어질 타이밍이 올 것이다. 그럼 오긴 와요. 근데 그 타이밍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 타이밍에 집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행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왜냐면 집 못 팔아요. 집값 떨어지면 집을 안 파는 게 아니에요. 못 팔아요. 왜요? 아까워서. 내가 들어간 돈이 얼만데. 근데 분명히 한 번은 옵니다. 일본도 떨어졌었죠. 한 40% 가까이. 미국도 떨어졌었어요. 전 세계에서 대부분 떨어졌었어요. 집값이. 그러면 맨날 뭐 우리나라는 괜찮다 괜찮다 그러는데 최근에 한국은행에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이자 어마무시하게 많이 내고 있다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어느 순간부터 국가가 얘기하면 다 뭐래요? 거짓말이야. 반대로 하면 뭐 번대요? 돈 번대.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맞았는데 이게 무조건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또 재밌습니다. 제가 분명히 집값 떨어지면은 분명히 제목에 나옵니다. 기사 제목에 국가가 해준 게 뭐가 있냐. 제가 예상하면 분명히 나와요. 어디에서 나올 거냐면 저기 조중동 중에 하나에서
안 봐도 비디오죠 뭐. 떨어지긴 할 것 같아요. 근데 타이밍은 모르겠지만 뭐 내일이 될지 내년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타이밍은 와요. 지금 중국도 중국이래네. 일본도 빈집이 30만 채가 된대잖아요. 인구가 없어서. 근데 걔네는 그나마 다행인 게 옛날 집이 나무 집이래요. 그래서 부시는데 3천만 원 정도 든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뭐죠? 콘크리트죠. 이거 부시는데 돈 엄청 많이 들어요. 예. 그냥 부시면 되는 것도 아니니까. 나무야 그냥 부시면 돼요. 근데 콘크리트는 잘못 부시면 최근에도 난리 났었잖아요. 예. 그리고 혹시 돈 있는 분들은 돈 있는 분들은 자녀분 저걸로 키우면 괜찮을 것 같아요. 돈은 많이 들 건데 폭파 전문가. 왜냐면 앞으로 집을 다 뭐 해야 돼요? 폭파시켜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감모의 뜻이 뭐냐면 수량 부족이에요. 무슨 부족이요? 수량 부족.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회사 가면은 장부에 100개 있는데 창고에 100개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손실이 되는 거예요? 감모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0개가 있어야 되는데 98개가 있어. 그럼 몇 개 없어졌죠? 2개. 그러면 그거를 뭐라 그래요? 감모 손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요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상적하고 비정상적. 그래서 정상적은 뭐냐면 그냥 정상적으로 일을 했는데 없어졌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정상적. 그 다음에 비정상적은 정상적으로 일을 한 게 아니고 지진이 난다거나 태풍이 온다거나 요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런 것들은 뭐라 그래요? 비정상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요걸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원가 처리예요. 그 다음에 회계 처리 안 하는데 요게 무슨 뜻이냐면 분계 안 한다는 뜻입니다. 뭐 안 한다고요? 분계. 네. 그 다음에 비정상적일 때는 영업 외비용 처리예요. 뭘로 처리한다고요? 영업 외비용. 요거는 분계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 시험엔 안 나오는데 회사 가시면 정상적으로 처리할까요? 비정상적으로 처리할까요? 찍으세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예요. 뭘로 처리해요? 정상적으로 처리해요. 왜 그러냐면 실무에서는 실제 회사 가시면은 무조건 편한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 한 번 하는 게 편해요? 일 한 번 안 하는 게 편해요? 안 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회사 가시면은 무조건 일반적으로 쉬운 방법으로 하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근데 종종 어려운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러면 그거는 회계 정신에 위배되는 거예요. 원래 회계 정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약에 돈이 100원 들어가. 근데 내가 버는 건 70원이야. 그러면 하지 말래요. 왜냐면 들어간 비용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크고 이익이 적으면 뭐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안 남으면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무조건 편한 방식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저도 항상 일할 때 다른 분들한테 그 얘기 하거든요. 여기에서도 이제 일을 할 때 무슨 얘기 하냐면 서류 좀 늘리지 좀 말라고. 꼭 있어요.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문제없는 서류들이 있거든요. 꼭 만들어. 네. 그러면 일이 하나씩 뭐예요? 늘어나. 네. 꼭 있어요. 네. 아니면 늘어나도 좀 쉽게 늘어나야 되는데 되게 불편하게 늘어나요. 네. 그래 놓고서 나중에 일 많아서 뭐 하다 그래요? 힘들다 그러고. 네. 본인이 본인 무덤 팠잖아요. 네. 근데 제가 왜 그거 잘하냐면 제가 젊었을 때 그렇게 살았거든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멍청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게 일 잘하는 건 줄 알았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일 못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평가 그러면 12월 31일 날 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이요? 12월 31일.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돈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맞추는 거를 평가라고 합니다. 근데 왜 손실만 있냐면 저가법을 써요. 무슨 법이요? 저가법. 저가의 뜻이 뭐죠? 네, 올랐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싸다. 네.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예, 오르는 건 인정을 안 해요. 왜냐면 저가의 뜻이 뭐예요? 떨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 것만 인정한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저가법.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를 할 일은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 우리나라는 현재 물가가 뭐 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인플레이션 중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옆 동네 일본은 디플레이션이잖아요. 물가가 뭐 하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물가 떨어지면은 더 위험해요. 어떤 분들 보면은 물가가 떨어지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물가가 떨어지고 그냥 집값이 떨어지고 무조건 떨어지는 게 더 위험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든지 다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왜 물가가 떨어지면 위험하냐면, 물가가 떨어지면은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남는 게 줄어들어요. 그럼 회사에서 남는 게 줄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직원들 잘라요.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들도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대부분 직원들 많이 이렇게 줄이고, 대부분 가족들끼리 하는 경우들이 어때요? 늘어나고 있죠. 왜요? 남는 게 뭐하니까? 적으니까. 집값도 떨어지면 위험해요. 뭐든지 다 위험해요. 비트코인도 떨어지니까 난리 났었잖아요. 주식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올라가는 게 좋긴 한데 이게 무한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공식 4가지가 또 있어요. 먼저 설명드릴 거 쭉 설명드리고 교재 간단하게 볼 겁니다. 요거는 뒤쪽에서 외울 건데 참고로 요 공식은 4개가 한 세트예요. 그리고 그 나눠드린 요 인물은 두 번째 줄 가운데, 그 두 번째 장 가운데쯤엔가 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보시면 순매출액은 이렇게 구합니다. 어떻게 구하냐면은 총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할인 및 애놀이 마이너스 매출 할인.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요거 설명드려야죠. 총 매출액의 뜻이 뭐죠? 몇 년 동안 판 거예요? 1년 동안. 1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팝니다. 환입의 뜻은 뭐냐면 반품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반품. 우리 반품 받으면 판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애놀이는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 뭐와 관련돼서 깎아주냐면 물건과 관련돼서 깎아주는 걸 애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우리가 가구회사를 해요. 무슨 회사요? 가구회사. 그러면 가구회사에서 가구를 나르다가 기스가 났어, 살짝. 그러면 이제 손님이 반품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사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기스 났으니까 10만원 깎아드릴게요.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기스 난 거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넘겨주고 오는 게 훨씬 더 이익이잖아요. 왜냐면 다시 들고 오려면 또 다시 들고 내려와야 되고 복잡해지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물건을 많이 파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많이 사면은 가격을 어떻게 해주죠? 깎아주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애놀이에요. 그래서 애놀이는 물건과 관련돼서 깎아주는 거고, 할인은 돈과 관련돼서 깎아주는 거예요. 뭐와 관련돼서요? 돈.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원래 외상대금을 다음 달에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한 달 동안 기다려야 되죠. 근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돈이 필요해. 그러면은 그 회사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달에 주기로 한 거 다음 주에 주면 5만원 깎아줄게.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할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할인은 시험 문제에 꼭 요 문구가 나와요. 빠르게 회수, 조기 회수. 그래서 돈을 빨리 받으려고 깎아주는 거예요. 원래는 한 달 후에 주기로 했는데 일주일 안에 주면은 뭐 5% 깎아주겠다. 그런 것들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있어야만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빨리빨리 회수하기 위해서 깎아주는 건 할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결론은 할인도 깎아주는 거고 애놀이도 뭐 해주는 거예요?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뭐와 관련돼서 깎아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애누리가 될 수도 있고 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매입액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매입액 플러스 부대비용 마이너스 매입한출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입 할인. 그래서 보시면 총 매입액이 몇 년 동안 파는 거라고요? 네, 1년 동안 파는 거예요. 몇 년이요? 1년. 그 다음에 부대 비용이 요게 대표적으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운반비. 근데 운반비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대표적으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입 환출의 뜻은 뭐라고요? 반품. 우리가 샀다가 반품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애누리는 뭐와 관련돼서 깎아주는 거라고요? 물건. 그 다음에 할인은 돈. 네, 이렇게 이제 깎아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순매입액. 그래서 순매입액의 뜻은 순수한 무슨 액이에요? 매입액. 그 다음에 우리가 원가 알아야 됩니다. 뭐 알아야 돼요? 원가. 그래서 원가는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마이너스 타계정 대책. 기초는 몇 월 며칠이요? 1월 1일. 순매입액은 몇 년 동안 산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면 우리 기초는 1월 1일 날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 작년 거예요. 언제 거라고요? 작년 거. 이거 왜 갖고 있죠? 예. 재고로 남았죠. 예. 목적은 뭐예요? 파는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사요? 뭐 하려고? 팔려고. 예. 그래서 요거는 작년 거고 순매입액은 언제 거라고요? 올해 거. 그 다음에 기말의 뜻은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얘는 내년 거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거요? 내년 거. 왜냐면 12월 31일 날 남은 거는 언제 팔아야 돼요? 내년에 팔아야 되잖아요. 우리 안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타계정 대체는 다른 곳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재고자산이라는 건 파는 게 목적이죠. 근데 안 팔고 다른 데 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회사들 보면 기부하는 경우들 있죠. 자기네 회사 물건. 예, 그런 것도 타계정 대체예요. 왜냐면 타계정 대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다른 데 쓴 거를 타계정 대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적어 드릴 거예요. 타계정 대체 나오면 재고자산. 예, 재고자산이 무슨 목적이라 그랬어요? 판매 목적. 그래서 재고자산을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요거를 타계정 대체라고 해요. 그래서 팔았을 때, 안 팔았을 때, 안 팔았을 때. 예. 요거 시험 문제 나오면 어렵습니다. 근데 왜 어렵냐면 자주 안 내요. 이게 참 시험 문제 내시는 분들이 대단하신 게 잊을만 하면 나옵니다. 예. 오늘 내용 들어서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러면 언제 나오냐면 이 알았어가 없어질 때쯤 시험 문제가 나와요. 타계정 대체는 좀 난이도는 있는 문제세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매출총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팔면은 얼마 남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 참고
하시고요. 그래서 요거 4개가 왜 한 세트냐면 여기 앞에 잠깐만 봐주세요. 시험 문제는 이거 잘 나와요. 매출 총익은 얼마인가? 그러면은 순매출액 필요하죠. 그 다음에 매출원가 필요하죠. 근데 매출원가 구하려면 무슨 매입액이 필요해요? 순매입액. 그래서 4개가 한 세트로 나오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간단하게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재고자산의 의의라고 거기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의 목적은 무슨 목적이라고요? 판매 목적. 그래서 팔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종류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요것 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세요. 거기 보시면은 상품, 그 다음에 제품, 그 다음에 제공품, 그 다음에 원재료. 이렇게 몇 가지로 되어 계세요? 4가지. 그래서 보시면 요게 요거예요. 상품은 사다가 뭐 하는 거죠? 판매. 제품은 만들어서 판매하는 건데 얘는 완성품이에요. 뭐라고요? 완성품. 제공품의 뜻은 미완성품이에요. 원재료는 이 재료 가지고 뭐 할 거예요? 만들어서 팔 거죠. 그래서 순서는 원재료, 제공품, 제품이에요. 왜냐면 재료가 들어가서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만들고 있는 중인 걸 뭐라 그런다고요? 제공품. 그다음에 이게 완성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제품. 네,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근데 요거는 원가회계 때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왜냐면 이쪽은 제조회사 관련된 거예요. 무슨 회사요? 제조회사.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종종 나오는 게 거기 118페이지 밑에 보시면 선적지 인도 기준하고 도착지 인도 기준이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선적지 인도 기준하고 뭐요? 도착지 인도 기준인데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선적의 뜻이 뭐죠? 선적. 선적의 뜻이 뭐냐면 물건 싣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싣는 걸 뭐라 그래요? 선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적지 인도 기준은 뭐냐면 물건을 실으면 판매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적 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실으면 요거는 이제 누구께 되는 거냐면 매입자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는 사람은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하면 물건만 실어주면은 땡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잘못돼도 내가 책임질 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도착지 인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홈쇼핑이나 인터넷에서 물건 구입하시죠. 그러면 돈 넣어주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출발했대. 그럼 내가 아직 안 산 거예요. 왜요? 아직 도착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택배 아저씨가 갖다 주면 내가 그 물건을 보고 검수한 다음에 괜찮네 그러면 내게 되는 거고, 별로네 그러면 뭐 하시면 돼요? 반품하면 되죠. 그래서 언제 누구께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요거는 아니에요. 요거는 주로 이제 언제 많이 쓰이냐면은 무역할 때.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을 해. 그러면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하면 미국에서는 배나 비행기에다가 실어만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잘못되는 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한국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오다가 잘못되는 거. 근데 이제 도착지 인도 기준이야. 그러면 오다가 박살이 났어. 아니면 오다가 없어졌어. 그런 경우들 발생하죠. 그러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인터넷에서 시켰는데 오다가 물건에 문제가 생겼대. 그러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택배 아저씨가 잘못하시면은 택배 아저씨가 다시 사주시고. 저도 딱 한 번 그렇게 받은 적이 있었어요. 조그만 의자였는데 아저씨가 띵동거리더니 던져갖고 부러졌대요. 그리고 조만간 다시 갖다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틀 후엔가 조리까지 해서 갖고 오셨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왜냐면 그분들도 이해는 갑니다. 바쁘다 보니까 던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깨지는 거 던질 때가 있어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122페이지. 그리고 요거는 말장난으로 나와요. 뭘로 나온다고요? 말장난. 예,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있죠. 예. 그래서 말장난으로 나오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122페이지는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이분법. 몇 분법이요? 이분법. 이분법의 뜻이 뭐예요? 네, 몇 가지로 나눈다? 두 가지로. 그래서 상품을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몇 개로 나눈다고요? 두 개. 그래서 살 때는 뭐라고요? 상품. 그 다음에 팔 때는 상품, 매출.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눈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래서 몇 분법이요? 이분법. 참고하시고. 근데 왜 이분법으로 쓴다고요? 프로그램이 이분법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법으로 안 쓰면 프로그램에서 계산을 정확하게 못해요. 그래서 원래 이론에는 단일법도 있고 2분법도 있고 3분법도 있고 5분법도 있고 7분법도 있고 9분법까지 있거든요. 그건 이제 이론적인 거고 실무에서는 다 몇 분법만 쓰는 거예요? 2분법만. 왜냐면 모든 프로그램이 다 2분법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26페이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고자산의 수량결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무슨 법이요? 계속기록법. 그래서 계속기록법은 말 그대로 장부에다가 계속 적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샀어, 5개 팔았어, 10개 샀어, 20개 팔았어, 이런 식으로 장부에다 계속 기록한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고요? 계속기록법. 그 다음에 실지재고조사법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사법이라고 해서 실제 뭐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사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엔 안 나와 있는데 섞어 쓴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고 있어요? 혼합법. 그래서 혼합법은 계속기록법도 하고 창고 가서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말뜻을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감모의 뜻이 무슨 부족이요? 수량 부족. 그래서 수량이 부족하면은 회사 입장에선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당연히 손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정상적하고 뭐요? 비정상적.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시려면 나중에 이런 게 기억나야 돼요. 지문에 요 앞에 문구는 쏙 빼고 정상적이라고 나올 때가 있거든요. 정상적 나오면 요게 기억나야 돼요. 매출, 원가에 뭐 한다? 가산한다. 그 다음에 비정상적 나오면 뭐가 기억나야 돼요? 영업 외 비용 처리한다. 요런 거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건 그냥 기억나냐 안 나냐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회계하고 세무의 차이가 있어요. 전산회계에서는 그냥 요 내용 물어보거든요. 근데 세무 때에는 분계 물어봐요. 그 분계할 때 쓰는 게 요거예요. 재고자산 무슨 손실이요? 감모 손실. 그렇게 자주 물어보진 않는데 어떤 세무 때 분계 연습은 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저기 127페이지. 거기 보시면 재고자산 가격의 결정이라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아까 미착상품은 잠깐 봤어요. 선적지하고 뭐요? 도착지. 근데 시험 문제는 이제 그것도 잘 나오고 그 밑에 보시면 적송품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품이요? 네, 적송품. 요걸 다른 말로 위탁상품이라고도 해요. 무슨 상품이요? 위탁상품.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 뜻이에요. 적성품, 위탁상품은 요거 나오면 꼭 두 명이 필요해요. 위탁자라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수탁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자는 뭐냐면 부탁하는 사람을 위탁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수탁자는 그러면 뭐예요? 부탁받은 사람. 그래서 공부하실 때 숫자 나오면 무조건 받을 숫자예요. 그래서 미수금 못 받았다. 선수금 먼저 받았다. 그래서 숫자 나오면 뭐라고요? 받을 숫자예요. 물 숫자 아니고 회계 공부하실 때에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부탁해서 파는 거예요. 적성품, 위탁상품이. 예, 그러면은 부탁받은 사람은 대신 뭐 해주죠? 팔아주죠. 그래서 팔아주고 뭐 받아요? 수수료 받아요. 그래서 요거는 수탁자가 판매하면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매출. 대표적으로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홈쇼핑 같은 거. 홈쇼핑 업체에서 업체 대신 뭐 해주죠? 팔아주죠. 그리고 뭐 받아요? 수수료 받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적성품, 위탁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은 시송품이라고 있어요. 무슨 품이요? 시송품. 요걸 다른 말로 시용상품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써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고 사는 거라고요? 써보고 사는 거. 그래서 보시면 시송품, 시용상품인데 요거는 상대방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요즘 홈쇼핑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물건 팔 때 있잖아요. 일주일간 써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뭐 하래요? 사래.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견본품 보내드릴 테니까 견본품 써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본품 뜯으래요. 왜냐면 본품 뜯으면 반품 안 해준대. 이런 경우들도 있죠. 예, 그렇게 파는 걸 뭐라 그래요? 시송품, 시용상품이라고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파냐면은 한국 사람들 저 포함해서 의심이 많잖아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 TV만 보고는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죠. 그래서 내가 써보고 뭐 해보겠다? 사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방법 많이 쓰잖아요. 왜냐면 이 방법 왜 많이 쓰냐면 이게 하나의 한국 사람의 특징이래요. 한국 사람들은 물건 받아서 뜯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반품하는 걸 귀찮아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괜찮으면 그냥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어때요? 많아요. 근데 조금만 안 좋아도 반품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비율로 봤을 때 반품할 사람보다 반품 안 할 사람들이 훨씬 더 뭐 한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아마존이라고 있잖아요. 걔네는 반품을 6개월 받아요. 그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품하면 무조건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 매출액이 20%인가 늘었대요. 그리고 반품률은 한 5% 정도?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괜찮죠. 왜요? 반품률보다 매출액이 더 뭐 했으니까? 늘어났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은 제 장담하는데 쫄딱 망합니다. 왜냐면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은 6개월 안에 반품할 수 있대요. 그러면 5개월 29일 쓰고 반품할 사람들이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착하게 산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 한국 소비자처럼 무서운 소비자 없어요. 최근에도 새우 한 마리 때문에 사람 죽었잖아요. 스트레스 받아갖고. 근데 그런 일이 거의 비일비재하게 TV에 나오잖아요. 거의 뭐 한 달에 한두 건 꼬박꼬박. 근데 TV에 나오는 게 그 정도지 TV에 안 나오는 건 더 많을 거잖아요. 최근엔 또 그 뭐냐
초밥집이었나? 예. 내가 25,000원어치인가 30,000원어치 시키니까 7,500원짜리 서비스로 달라고 있었죠. 예. 그리고 연어초밥이었나? 어쨌든 4피스 달라고. 근데 그게 7,500원 정도 된대요. 그 가게에서. 우리나라 사람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게 잘못됐어요. 누가 만든 말인지 모르겠는데 손님은 왕이다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손님은 손님이잖아요. 예. 손님은 왕 아니잖아요. 예.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왕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예. 왕이면 오히려 베풀어야지. 오히려 뺏어가려고 하는 뺏어가려고 하는 왕들도 많구나. 예. 그래도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탁상 그 적송품 그러면은 부탁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탁받은 사람이 뭐 해야 돼요? 팔아야 되는 거고, 그 용자가 쓸 용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어보는 걸 시음, 그 먹어보는 건 시식, 그 다음에 마셔보는 건 시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써보는 건 뭐라 그래요? 시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써보고 사는 거. 그래서 내가 써봤더니 괜찮네 그러면 판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잠깐 봤었던 상품권. 그래서 상품권을 뭐 하고요? 회수하고, 물건을 뭐 했을 때요? 판매했을 때. 요때 매출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상품권 판 건 매출이 아니에요. 왜냐면 상품권은 상품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판 거지 아직 물건은 안 팔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마트 상품권이 있어. 그러면 마트 상품권 갖고 있다가 마트 가서 물건하고 교환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매출이 되는 거예요.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0시 30분에 거기 12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